자,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시대로 넘어가 볼게요. 자, 지금까지 3세기까지의 내용을 좀 정리해 봤는데, 자, 이제 4세기에서 5세기, 200년 정도 되는 그런 기간이죠. 자, 이 4세기에서 5세기 사이에 또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까지 어떤 일을 겪었는지 쭉 정리를 해볼게요. 자, 그런데 이때 중국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자, 중국에서 아주 우리 입장에서 중요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 무슨 얘기냐? 중국을 하나로 통일한 상태였던 한 나라, 한 제국, 이게 망합니다. 이게 망하고요. 여러 개로 분열이 되었다가 결국에 200년 동안 뭘 하고 있냐면은 남북으로 쪼개져서 서로 싸우는 남북으로 분열된 상태가 계속돼요. 역사에서 남북조 시대라고 부르는 그런 시기인데요. 자,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느냐? 자,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우리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겼다는 거예요. 자, 앞서서 이 앞에 3세기까지의 시대는 중국의 막강한 제국이 하나 버티고 있으니까 우리가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자, 그렇게 지내야 됐던 시기였다면은, 자, 이제 중국이 남북으로 갈라졌잖아? 지들끼리 싸우느라 정신이 없어.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끼리 중국 신경 쓸 거 없이 혹은 중국이 끽소리 못하게 우리 힘을 떨쳐낼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가 왔었던 그런 시대였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때 고구려와 백제의 전성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자, 먼저 전성기가 찾아온 나라는 백제였어요. 자, 백제 하면은 가장 유명한 왕들이 몇 명이 떠오르는데 이름이 좀 긴 왕이 있었죠. 4글자였어. 자, 근초고왕 혹시 들어봤나요? 이 왕이 정말 대단한 왕이죠. 자, 어느 의미에서 대단하냐면은 백제 땅덩어리를 엄청나게 키우고 이 한반도 서남부에 있었던 한강 유역에 있었던 이 조그마한 나라를 엄청나게 크게 키워놨던 그 주변 국가들에게 영향도 크게 줄 수 있을 정도로 막강한 나라로 만들어 놓은 그런 국왕이었다는 것이죠. 자, 이 근초고왕 때 가장 먼저 우리가 기억을 해둘 것은, 자, 여기 백제 한강 유역을 차지한 상태인데요. 백제 남쪽에 지금의 충청도와 전라도 일대에 여전히 무슨 나라가 남아 있었냐면은, 자, 여러분 마한, 진안, 변한, 삼한 기억하죠? 자, 그 중에 전라도 충청도 쪽에 있었던 그 나라가 뭐였지? 자, 빨리 찾아보세요. 마한, 진안, 변한 중에 뭐였을까? 그렇죠, 마한이죠. 마한이 여전히 세력을 떨치고 있었는데 근초고왕 때 이쪽으로 군대를 돌려가지고요, 백제 땅으로 만들어버려요. 자, 엄청나게 넓어졌죠, 백제가. 자, 이렇게 넓어집니다. 마한을 흡수했다는 얘기죠. 자, 여러분 잘 알겠지만 충청도 그리고 전라도, 특히 전라도는 광대한 평야가 펼쳐져 있는 그런 지대죠. 자, 백제는 한반도 최대의 북창지대를 2개나 차지하게 된 거예요. 한강유역 그리고 마한이 있었던 전라도 일대까지 다 차지하게 된 거죠. 얼마나 힘이 강했겠어요. 자, 이때 백제는 그 국가적인 자긍심이나 국가적인 힘이 크게 달합니다. 자, 이 힘을 또 어디로 방출하게 되냐면은 북쪽으로 방출을 합니다. 자, 이때 백제는 북쪽에 자기들보다 더 강했던, 더 강한 나라라고 생각을 했던, 자기들이 떨어져 나왔던 고구려를 갑자기 공격을 합니다. 고구려 공격을 해서, 자, 여기 대동강에 평양이 있어요. 이 평양성을 공격을 해서 고구려 국왕을, 무려 고구려 국왕을 전사시킵니다. 거기서 죽이거든요. 자, 엄청난 승리를 백제 입장에서 이뤄낸 거죠. 자, 평양을 공격하기까지 했다.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백제는 기본적으로 바다 사람들이야. 이 백제가 이때 배를 타고 뭘 했냐면요, 그 이전까지 가야가 장악하고 있었던 해상 교역망을 백제가 장악을 하게 됩니다. 그냥 장악만 한 게 아니라 백제 사람들이 여기저기 막 흩어져서 진출하기 시작을 해요. 뭐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그 기록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무시할 수 없는 내용이니까 잠깐 소개를 해볼게요. 자, 백제 사람들 바다를 서쪽으로 건너가서
자, 이 지역의 마을을 만들고 살았대요. 이 지역을 경영했다고 하지요. 중국 땅까지 간 거예요. 참고로 요쯤에 강이 하나 흐르는데요. 이 강의 이름이 요하예요. 자, 따라해보자. 요하라는 강인데 이 요하 서쪽의 땅을 자기네 땅처럼 경영을 했다는 거예요. 이 요하 서쪽의 땅을 당시에 뭐라고 불렀냐면은, 자, 따라해봅시다. 요서. 자, 그럼 여러분, 요하 동쪽의 땅은 뭐라고 할까요? 그렇죠? 요동이라고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고구려의 세력권이 있었던 이 만주 일대를 옛날에는 요동지방이라고 부르기도 했다는 거 참고로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시 얘기를 돌아와서, 자, 백제 사람들 바다 건너서 중국까지 갔어요. 자,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일본도 가요. 일본으로 가서, 일본으로 백제 사람들이 막 건너가서 당시 일본 사람들이 이뤄내지 못했던 것을 백제 사람들이 많이 전해줍니다. 여러 가지 선진 문명의 징표들, 뭐 철기 문명이라든가 국가를 건설하고 조직하는 여러 가지 노하우들, 한자, 뭐 이런 것들을 쭉 전해줘서 이때부터 일본은 자기네 고대 문명을 훨씬 더 크게 발달시킬 수 있었다고 해요. 이 백제가 아주 큰 영향을 줬다고 하죠. 자,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백제 사람들한테 굉장히 고마워하겠죠. 그리고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맺게 되겠죠. 어쩌면 이 일본에서 지배층을 차지하고 있었던 사람들 중에 상당수는 백제 출신 사람들이었을지도 몰라. 실제로 그런 기록이 많이 남아 있고요. 자, 그래서 이 백제와 일본 사이의 관계를 잘 보여주는 유물 중에 이런 게 있죠. 자, 이게 보면은 가지가 7개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유물의 이름이 7, 7, 가지지, 칼도. 자, 따라해 봅시다. 칠지도. 칠지도라고 부릅니다. 이 백제 왕이 일본 왕한테 하사했다는 보물이라고 하죠. 자, 이걸 지금도 일본에서는 잘 간직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백제는 당시에 해상 교역을 장악해서 군사적으로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막대한 이익을 챙길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다 갖추게 된 거죠. 자, 참고로 이 금초광 대단한 왕이죠. 자, 그래서 이때부터 백제에서도 왕 자리를 아버지가 아들한테 부자 상속하기 시작을 했대요. 왕권도 매우 강해진 거죠. 자, 조금 지나서, 자, 친유왕 때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아주 중요한 얘기가 하나 나오죠. 자, 사상적인 통합을 이뤄낼 필요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자, 이때 백제는 불교를 수용을 해서 국가적으로 공인했다는 거 잘 기억을 해두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일반적인 중앙집권의 조건들 하나씩 나오고 있죠. 자, 백제가 가장 차근차근 잘 밟아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고구려는 당시 어떤 상태였을까요? 신나게 얻어맞고 있었겠죠? 자, 남쪽에서는 백제가 치고 올라오지, 그리고 북쪽에서는 이 북방에 기마민족들이 많았거든요. 이 기마민족들한테 신나게 두들겨 맞고 있었어요. 뭐 두들겨 맞고 있다기보다는 그냥 싸웠는데 남과 북에서 동시에 두들겨 패니까 샌드위치 신세가 된 거예요. 정신이 없었겠죠. 뭐 진짜 이러다 나라가 망할지도 모르겠다는 그런 위기감까지 돌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자, 이때 고구려를 살렸던 아주 중요한 왕이 한 명 등장을 합니다. 이 왕은 꼭 기억을 해야 돼. 자, 그 왕은 소수림 왕입니다. 소수림 왕. 이 소수림 왕은 국가의 기틀이 흔들려가는 그런 상태였던 고구려의 국가적인 기반을 다시 한번 체계적으로 다잡았던 왕이었어요. 자, 이때 소수림 왕이 무엇을 하냐면요, 자기 말이 곧 국가 전체의 법이라고 선포를 하고요. 국가 전체에 통용되는 통일적인 법 체계를 세웁니다. 자, 그게 뭐라고 했죠? 두 글자로 뭐라고 했지? 그렇죠. 율령이죠. 자, 중국 사람들이 하는 걸 우리도 이제 하게 된 거예요. 율령을 반포합니다. 율령을 반포하고요. 이때쯤에 고구려도 불교를 수용해서 공인을 하게 된 거예요. 법도 통일하고 사상적으로 통일을 이뤘다는 거죠. 자, 이때부터 고구려는 다시 국가 체계를 다시 잡고 회복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다른 나라가 하기 전에 고구려가 가장 먼저 한 게 또 하나 있는데요. 자, 우리가 중국에서 수입했던 종교나 사상들이 불교 하나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사실 불교는 중국 게 아니죠. 인도 거잖아. 근데 중국 원산지인 사상을 하나 받아들이게 되는데 그게 바로 유학입니다. 뭐라고요? 유학이라고요. 자, 공자가 직대성했다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유학 또는 유교라고 부르는 그 사상 있죠. 그걸 고구려 소수리망 때 열심히 받아들이기 시작을 했다라는 건데, 자, 유학은 어떤 측면에서 나라에 도움이 되었느냐? 간단하게 얘기해서 왕권 강화에 도움이 됐어요. 어떤 측면에서? 뭐 왕에게 충성해라, 부모에게 효도해라, 충교 사상. 이거 유교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거 아시죠?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이 유학은 뭐 충성해라, 효도해라 그렇게 알려주는 도덕적인 명령이었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고대 중국인들이 농경국가를 거대하게 키우면서 그동안 쌓아왔던 문명 건설 프로젝트의 노하우가 집대성된 거대한 학문이었다는 것이죠. 중국 사람들이 자기네 거대 제국을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쌓아왔던 노하우가 유학이라는 이름으로 차곡차곡 데이터베이스가 되어서 만들어져 있었다는 것이죠. 그걸 고구려는 써먹으려고 한 거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기억을 해둬야 될 것은요, 고구려 소수리망 때 이 유학을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교육기관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참고로 이 이름은 우리가 나중에 그렇게 가고 싶어하는 대학교 있죠, 대학교. 이 대학이라는 말의 어원이 되기도 합니다. 자, 말이 발음이 비슷하죠. 자, 읽어봅시다. 태학. 이 태학을 소수리망 때 설치를 합니다. 자, 이렇게 소수리망 때 기틀을 잡아놓고 나니까 고구려는 그 이후로 좀 더 다시 한번 크게 뻗어나갈 수 있는 기틀을 잡아 놓은 것이죠. 자, 그 이후의 이야기는 좀 이따가 다시 하고요. 이제 신라로 갑시다. 자, 요 같은 시기에 신라는 뭐 하고 있었냐면요, 요때 내무랑이라는 국왕이 통치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내무랑은 왕 호칭이 바뀌었던 왕이에요. 자, 그 이전까지 거서관, 차청, 이사금이라고 불렀다고 했죠. 자, 이 내무랑, 지금 선생님이 방금 왕이라고 하긴 했지만 정식으로는 왕이라고 부르지 않고 당시에는 이렇게 불렀다고 해요. 자, 네 번째 왕호입니다. 네 번째 왕의 호칭. 자, 따라해봅시다. 마립간. 자, 마립간이라고 불렸던 거죠. 그러니까 정리해보자면 뇌물 마립간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셈이죠. 자, 이 마립간은 이게 뜻이 뭐냐면요, 이건 칸입니다. 족장이라는 뜻이죠. 그럼 족장이라는 뜻인데 마립은 뭘까요? 이게 마립? 마구간? 뭐 그런 걸까? 자, 그게 아니라요, 이 마립이란 말도 원래 순우리말이었던 어떤 말을 한자로 옮겨 쓰다 보니까 발음이 바뀐 거예요. 원래 우리말로 하면은 이 마립은 아마도 마루, 뭐라고요? 마루라는 말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이 마루가 뭐냐? 우리 뭐 바닥에 깔고 하는 마루를 마루라고 하기도 하지만, 여러분과 아이스크림 중 호두마루, 체리마루 이런 거 들어봤죠? 이 마루, 꼭대기란 뜻이에요. 산마루, 산 정상이란 뜻이죠. 꼭대기, 정상이란 뜻이거든요. 가장 꼭대기의 왕, 가장 꼭대기의 칸 중에 왕 중에 왕이란 뜻이죠. 대단하죠? 이때쯤 되면 내무랑 때 왕의 권위가 그토록 높아졌다는 겁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내무랑 때 왕권의 기틀이 잡히면서 더 이상 그 이전처럼 박씨, 석씨, 김씨가 돌아가면서 왕을 하는 게 아니라 김씨가 하면서 독점적으로 왕위를 세습하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이때쯤 신라는 영토가 커집니다. 자, 경주와 낙동강 일부만 차지하고 있었는데 점점 더 넓어져서 이렇게 과거 진안이 차지하고 있었던 거의 모든 지역을 신라가 차지하게 됩니다. 자, 지금 고구려 백제 신라 3국이 국경을 서로 맞대고 슬슬 만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오케이? 자, 그런데 이 내무랑 때
신라는 크게 발전을 했지만 아주 크나큰 국가적인 위기를 당하게 됩니다. 자, 그게 뭐냐면 여기 남쪽을 보세요. 여기 지도를 보세요. 신라 서남쪽에 가야가 있지요. 이 가야가 이제 신라가 매우 불편해하기 시작을 합니다. 처음에 신라는 가야한테 잽이 안 될 정도로 매우 약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나라였거든요. 근데 이제 신라가 이만큼 커지니까 가야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은 이 신라가 더 커지기 전에 기선제압을 제대로 해서 밟아놔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내무랑 때 가야가 신라를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오는데 혼자만 쳐들어온 게 아니라 당시 가야와 아주 긴밀한 관계에 있었던 바다 건너 일본 있죠. 왜? 이 외나라 사람들 군대와 함께 쳐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이 외와 가야가 연합을 해서 신라에 침공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신라는 중과 부족이에요. 그냥 가야만 상대하기도 아직 버거운데 그 바다 건너 외나라까지 연합을 해서 같이 쳐들어오니까 순식간에 막 탈탈탈탈 털려요. 막 탈곡기처럼 막 털려. 이러다 나라가 망하게 생겼어. 자,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도움을 요청을 해야겠죠. 자, 이때 이 내무랑이 고구려 어느 왕한테 도움을 요청했냐면요. 자, 당시 가야나 외 입장에서는 정말 재수가 없었던 거지. 당시 고구려 왕이 알겠죠? 딱 오죠? 뭔가 오지? 맞아요. 광개토 대왕. 당시 고구려 왕이 광개토 대왕이었거든요. 이 광개토 대왕한테 사신을 보내서 싹싹 빌면서 우리 도와주시면은 앞으로 우리 신라는 고구려의 신하가 되어서 말 잘 듣고 봉사하면서 살겠다. 이렇게 싹싹 빌면서 도움을 요청을 해요. 자, 광개토 대왕 어떻게 했을까요? 이런 좋은 기회를 놓칠 리가 없지요. 꼭 먹고 알 먹고 아니야. 도와주고 밟아놓고 그리고 자기 위세도 드러내는 겸 신라를 자기 신하로 끌어들이고 말이지. 자, 광개토 대왕 때 신라를 도와주게 돼요. 고구려가. 자, 광개토 대왕 하면은 딱 생각나는 게 있죠. 자, 화면을 볼까요? 자, 철갑기병이죠. 당시에 고구려가 운영하던 기병은 사람뿐만 아니라 말 위에 탄 장수뿐만 아니라 말까지 철갑으로 다 뒤집어 씌워놓은 어마무시한 중갑기병이었어요. 이거 말의 무게까지 포함하면 적어도 수백 킬로 나갈걸요? 이 수백 킬로에 달하는 쇳덩어리가 수천 대가 한 번에 돌진해서 충돌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이거는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겠지만 지금으로 치면은 전차부대, 기갑부대나 다를 바 없는 거예요. 당시에 이런 정도의 기마부대를, 이런 정도의 기병을 운용할 수 있는 나라는 고구려밖에 없었거든요. 하필이면은 이 가야 입장에서는 이런 기병부대한테 잘못 걸려버린 거예요. 자, 이 기병들 말에 열심히 달려가지고 이 왕의 명령을 받아서 쭉 밀고 내려가요. 이 신라 땅에 침투에 있었던, 침략해 들어왔던 이 가야군을 격파를 차례차례 해나가면서 가야 본토까지 쳐들어가서 다 박살 내놓습니다. 자, 이 충격으로 가야는 완전히 망해버린 것은 아니지만 완전히 박살이 나서 이 전기 가야 연맹이 붕괴되는 지경까지 갔다고 해요. 이 연맹이 해체가 됐대요. 탈탈 털려가지고요. 난리도 아니었겠죠. 상상만 해도 무섭다. 이런 기병들이 막 쳐들어와가지고 다 밟고 다니는데. 그렇죠? 자, 이 광개토 대왕은 신라 원조를 했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는 선물을 우리한테 남겨줬어요. 자, 그게 뭐냐? 이 글을 본 적이 있죠. 이 글은 뭘까요? 어떤 친구한테 이거 물어봤더니 요강이라고 대답하는데 요강 아니에요. 이 그릇이 뭐냐면은 왕의 제사를 지낼 때 쓰는 제사용 그릇이에요. 자,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이 그릇은 광개토 대왕이 죽은 다음에 광개토 대왕에 대해서 제사를 지낼 때 쓰던 채사용 그릇이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이름이 호, 우, 명 그릇이거든요. 명은 문이, 문자라고 선생님이 전에 얘기를 했죠. 여기 보면은 호우라는 문자가 맨 끝에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호우명 그릇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신라를 고구려가 도와줬다는 걸 어떻게 보여주는 그런 그릇이냐. 이 그릇이 발견된 장소가 고구려 왕의 무덤이 아니라 신라 왕의 무덤이었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죠. 신라 왕의 무덤에서
광개토 대왕한테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사용했던 그런 그릇이 나왔다는 거. 게다가 이 그릇은 고구려가 제작을 해서 신라한테 선물로 준 거예요. 야, 니네 우리 왕 제사 지낼 때 이거 써라. 이런 식으로. 자, 당시 고구려가 신라를 도와준 다음에 실제로 신라가 고구려의 신하 국가가 되어서 고분고분하게 말을 잘 듣고 간섭을 받아야 했던 당시 상황을 잘 이해할 수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이 신라는 이런 식으로 도움을 받고 나서 그 이후로 한동안 고구려의 간섭을 받기 시작했었다라는 사실도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무슨 그릇이라고요? 호우명 그릇 잘 기억을 해두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광개토 대왕, 이 왕의 이름에 담긴 뜻이 땅을 굉장히 크게 넓혔다는 뜻이잖아. 예, 바로 그래요. 자, 광개토 대왕은 남쪽으로만 치고 내려간 게 아니라 특히 주력했던 게 이 북쪽으로 영토를 굉장히 많이 넓혔어요. 그래서 여기 이 반도를 요동반도라고 하는데 요동반도까지 세력권에 집어넣고요. 자, 엄청나게 어마무시하게 영토를 크게 넓히게 됩니다. 당시에 이런 아까 보여줬던 그 중각기병에 대항할 만한 그 다른 기마민족이 주변에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자, 이때쯤 되면 고구려는 땅도 넓힐 뿐만 아니라 이 북방에 퍼져 있었던 여러 가지 기마민족들, 뭐 대표적으로 거란이나 숙신, 나중에 여진족이 되죠. 이런 기마민족들한테 조공을 받는 그런 위치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무엇을 받았다고요? 예, 조공을 받는다고요. 이 고구려가 어느 순간 이 주변의 국제 질서에서 중심이 된 거예요. 이 흐름은 다음 왕까지 계속됩니다. 자, 여기 일단 이 광개토 대왕 북방 영토를 확장했다 쓰고, 자, 광개토 대왕의 아들의 유명한 왕, 자, 장수왕이 있죠. 장수왕이 왜 장수왕일까? 오래 살았기 때문에 장수왕이에요. 실제로 그래요. 굉장히 오래 살았대요. 왕 자리에만 90년 넘게 앉아있었대요. 굉장히 대단한 왕이죠. 자, 이 대단한 장수도 누렸던 장수왕, 그 오래 사는 동안 뭐 했냐? 영토를 무지하게 넓히고 다녔대요. 아버지를 닮은 거죠. 자, 아버지가 북방으로 영토를 확장을 했다면은 장수왕은 남방으로 확장을 해나갔던 왕이에요. 자, 군대에 말머리를 돌려서 본격적으로 남쪽으로 밀고 내려오기 시작을 해서 어디까지 가냐면은 여기. 자, 지금 좀 지도가 어지럽네요. 한강 유역을 다 차지할 정도로 남쪽에 있었던 백제와 신라를 밀어붙이면서 영토를 확장을 하게 됩니다. 자, 어디를 차지했다? 한강 유역을 차지하게 된 거예요. 자, 뭐라고 했죠? 이 한강 유역은 한반도 일대에서 가장 많은 인구와 비옥한 땅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지역이라서 여기만 차지하면은 고속 성장할 수 있는 큰 기틀이 된다고 했죠. 이제는 고구려가 이 한강 유역을 그렇게 차지를 해버린 거예요. 자, 그리고 수도도 남쪽으로 옮겨버립니다. 원래 고구려 수도는 압록강 건너편에 있는 국내성이었죠. 여기에서 대동강 일대에 있었던, 지금도 있죠, 평양으로 천도를 하게 되었다. 자, 상황이 이렇게까지 되니까 이제 신라뿐만 아니라 백제까지 고구려한테 꼼짝을 못하게 됐어요. 고구려는 명실상부 이 일대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가 되었어요. 물론 중국 빼고요. 고구려 여전히 중국 눈치 봅니다. 근데 거의 안 봅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지네끼리 남북으로 쪼개져서 신나게 싸우고 있었기 때문에 고구려가 여기서 뭘 하고 있든 자기네한테 쳐들어오지만 않으면은 신경을 안 썼대요. 자, 그래서 이때쯤 고구려는 어떤 걸 가지게 되냐면은 대단한 국뽕을 들이키게 됩니다. 국뽕. 자, 좀 저속하게 표현을 했죠. 자기가 이 세상의 주인공이고 자기 나라가 이 세상의 중심이라는 그런 의식을 가지게 된 거죠. 옆에 중국이 있지만 중국 별거 아니고 우리가 이제 중심이다. 함부로 우리를 대하지 마라. 이런 자긍심이 생긴 거죠. 자, 이걸 독자적인
천하강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천하, 세계를 뜻하는 옛날 말이죠. 굉장히 옛날 말이죠. 뭐 천하통일 이런 말 들어봤죠? 자, 그때 그 천하예요. 독자적인 천하를 고구려가 하나 가지고 있다. 중국과는 별개로. 중국은 중국대로 놀고 우리는 우리대로 독자적인 천하를 가지고 있으면 중요한 것은 그 천하의 중심이, 그 천하의 주인이 고구려다 라는 사실을 비석에다가 기록을 해놨대요. 자, 이 사실을 어디에다 기록을 해놨냐면요. 자, 고구려 관련해서 중요한 비석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이 사진 보세요. 자, 지금 글씨가 겹쳐서 잘 안 보일지 모르겠는데 좀 흐릿하죠? 굉장히 크죠? 옆에 이거 뭘까요? 사람이야. 이 사람 크기랑 이 비석 크기랑 비교를 해보세요. 굉장히 크죠? 이 비석의 크기 자체가 엄청난 국뽕을 보여주는 것 같죠? 당시 고구려가 그런 상태였다는 거예요. 이 비석은 뭐냐면은 장수왕이 돌아가신 자기 아버지 광개토 대왕의 업적을 기리면서 세웠던, 자,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자, 따라해봅시다. 광개토 대왕릉비. 뭐라고요? 광개토 대왕릉비. 광개토 대왕의 무덤 앞에 세운 이 비석. 이 비석을 당시에 이렇게 세웠다고 합니다. 자, 장수왕이 세운 비석 중에 하나고요. 하나 더 있어요. 자, 장수왕 남쪽으로 내려가서 한강 유역을 먹어버렸죠. 이 한강 유역을 차지를 하고 저 남한강 끝에 있는 동네, 지금 그 충주댐이 있는 동네죠. 충청도 충주. 그 충청북도 충주에 이 사실을 기념한 비석을 세웁니다. 지금은 우리가 그 비석을 충주 고구려비라고 하는데요. 우리 교과서에 비석의 위치가 나와 있으니까 잘 기억을 해두기 바랍니다. 몇 페이지에 나와 있냐면은 교과서 2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충주 고구려비 위치 잘 기억을 해두시고요. 충주에 있어요. 고구려가 충주까지 내려간 거야. 쭉 내려간 거죠. 자, 이 광개토 대왕릉비와 충주 고구려의 비의 내용을 보면은요,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20페이지 보면은 우리나라의 시조 주몽은 천재의 아들이었다. 천재의 아들, 두 글자로 뭐라고 할까요? 천자. 천재의 아들, 천자. 이게 무슨 말이냐? 중국의 황제가 자기 스스로도 막 거들먹거리면서 얘기할 때 쓰는 말이 천자였거든요. 우리 중국은 하늘이 내려준 나라고, 바로 이 짐, 본인은 하늘신, 천재의 아들, 천자다. 이 천재의 뜻을 받아서 내가 이 온 세상을 통치를 하는 주인이다. 내세웠던 말이거든요. 그 천자라는 말을 고구려도 썼던 거예요. 자, 그리고 밑에 다른 내용도 나와 있는데, 백제와 신라가 오래전부터 우리한테 조공을 맞춰왔다. 공물을 맞췄다. 조공을 맞춰왔다. 이 고구려가 백제, 신라와 주종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는 것이죠. 이 고구려는 백제, 신라뿐만 아니라 당시 이 북방의 여러 민족들하고도 주종관계를 맺을 정도로 굉장히 독자적인 천하관을 자랑하는 뭐 대단한 나라였다라는 정도로 우리가 잘 기억을 해두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백제 가봅시다. 이 백제 어떻게 됐을까? 자, 백제는 요 200년 동안에 천당과 지옥을 오갔던 나라예요. 자, 어느 정도냐? 수도를 빼앗겨요. 자, 이 장수왕이 남쪽으로 내려와서 한강 유역을 먹어버렸잖아. 근데 백제가 원래 중심지가 한강 유역이잖아. 딱 거기 있잖아. 그럼 이 백제 어떻게 됐을까? 심지어 수도를 빼앗김과 동시에 그 수도를 지키고 있던 왕이 죽습니다. 고구려 왕이 죽여버립니다. 끌고 와가지고 목을 베버려요. 엄청 참혹하죠. 자, 이렇게 한강 유역을 백제는 요 시기에 고구려한테 밀려서 상실을 하게 되고요. 남쪽으로 도망을 칩니다. 남쪽으로 도망을 쳐서 이 충청남도까지 도망을 가서 지금 충청남도 공주시죠. 그 공주시 산골짜기 안에 새로운 수도를 세웁니다. 그 수도의 이름이 웅진성이었어요. 웅진으로 천도를 하고 후위를 도모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남쪽에 있는 쩌리들, 이 백제하고 신라는 그 이전까지는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거든요. 그닥 좋지 않았대요. 근데 지금 상황인 만큼 북쪽에서 강력한 적이 내려오고 있으니까 자기들끼리 뭉쳐야겠죠. 자, 그래서 이 시기에 백제와 신라가 혼인관계를 왕실끼리 맺고요. 동맹을 맺습니다. 이 동맹을 역사에서 나제 동맹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가야는
박살나고 나서 그 이후에 어떻게 됐냐면은 다시 후기 가야 연맹을 결성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게 좀 정신없죠? 좀 지울게요. 자, 이 후기 가야 연맹의 중심은 지금의 경상북도 고령에 있는 대가야였습니다. 한번 깨지고 나니까 힘이 많이 약해졌을 것 같죠? 아니에요. 이 대가야 또한 중개무역을 통해서 크게 번영을 하고 그 국력을 때때로 주변으로 뻗치기도 하는 강력한 나라였대요. 다만 아쉬운 게 있다면은 하나로 뭉치지 못했다는 것. 그래서 나중에 결국에 경쟁에서 이길 수가 없었다는 것. 이 정도겠죠. 자, 여기까지 4세기부터 5세기 200년간의 아주 중요한 중국이 남북으로 쪼개져서 싸우고 있는 동안에 우리가 때때로 전성기를 맞기도 하고 서로 거칠게 싸우기 시작했던 이 시기를 정리를 해봤습니다.